자, 여러분 잘 휴식하셨죠? 자, 그러면 이어서 딱딱한 재미없는 법 같이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유아보육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지금 법제처 들어가가지고 영유아보육법 이렇게 보시고 있나요? 저도 컴퓨터를 옆에 틀어놓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 딱 들어가면 총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칙에는 목적이라든가 정의, 그죠? 이 보육 이념, 그리고 제4조 책임,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장으로 가면은 어린이집에 대한 설치 규정에 대한 내용, 그리고 보육 교직원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보육 종사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이 용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사회복지 쪽에도 이렇게 관련돼서 이 용어를 어떻게 불러주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장애인, 지금은 이제 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전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장애자. 그전에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그런 표현도 안 하고 특별한 이름을 이렇게 아이들 이름을 다 외워서 불러준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바쁠 때는 뭐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는데 듣는 아이들 분들이 그렇죠, 영유아 분들이 기분 나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고 그리고 예전에 뭐 인디언 이름들은 굉장히 길죠. 손잡고 일어나. 영화 속에서도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이름들을 풀어서 이렇게 좀 애칭으로 불러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이름이 덕기인데 덕덕자, 덕이자, 덕이 많은 사람. 이렇게 덕이 많은 사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름이 덕기 하면은 딱딱한데 이렇게 풀었으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내가 좀 존중받는 이런 느낌이 이름 속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담당하고 있는 이 아이들도 그런 식으로 좀 애칭을
이름을 좀 풀어서 애칭으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부 간의 관계, 이 애칭이, 명칭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 부르시나요? 자기, 저도 이제 자기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자기보다는, 이 여보, 당신,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공식적으로 쓰는 게, 부부간의 명칭이 여보, 당신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보라는 의미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보, 무슨 의미일까, 여보? 어떤 분은, 손을 딱 들더니, 여보세요. 의 준말이다. 여보세요니까, 좀 줄여서 여보라고 하는데, 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여보라는 한자를 보면, 여자여 또는 같을여, 그 다음에 보자는 보배 보자입니다. 그러니까 보배 같은 여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보 속의 의미는, 보배다. 보배 같은 여자요. 그죠? 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당신. 당신은 마땅할 땅, 몸신, 그죠? 그래서 마땅히 나의 몸이다. 그래서 이 명칭이 여보는 남편이 아내를 부르는 게 여보고, 그 다음에 당신은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당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보배요, 이런 표현. 그 다음에 당신은 나의 몸이요, 그러니까 나의 호주요,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의미들을 잘 모르니까 그냥 명칭으로만 쓰는데, 이런 의미를 이렇게 안고 표현을 한다고 하면 부부 관계가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거기다 의미를 부여서 여보 하면서 나의 보배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게 뭐 서로 간에 막 통칭으로 이렇게 써서 뭐 여보 당신 막 쓰는데, 어쨌든 부를 때, 자,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옆에 있는 남편을 불러보세요. 여보, 여보. 근데 여기다가 나의 보배요, 이런 의미를 담아서 그 다음에 당신, 나의 호주요, 이런 느낌을 가지고 딱 불러준다고 하면 뭐라고 반응할까요? 맨날 여보 막 이렇게 싸울 때 막 강한 톤으로 막 여보 저거나 해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여기다가 이름까지 여봉 이렇게 불러준다고 하면, 갑자기 그렇게 한다고 뭐라고 할까요? 네, 여기 뭐 옆에 뭘 꽂았나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이 여자가 왜 하면서 왜 그래 하면서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불러다 보면 느낌이 틀려져요. 우리가 아까도 노인을 어르신이라고 부를 때 굉장히 존경할 대상, 그러니까 이 남편도 존경할 대상. 저희가 결혼이 지금 26년 차인데, 그죠? 26년 차인데 아직도 저 와이프는 저보러 존경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만 보면 설렌대요. 설마, 네, 믿거나 말거나인데, 또 그렇게 해주니까 아직도 절 보면 설렌다, 이런 표현을 써주니까 제가 업되고, 뭐, 너무 존경한다. 여러분 남편한테 존경한다. 웬수죠. 무슨 존경이 웬수죠. 웬수. 진짜 웬수지. 무슨 존경이에요. 근데 빈말이라도 존경한다면, 실제 빈말이라도 그렇게 툭 던지고 나면 존경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요. 그러면 그렇게 존중을 받는 남편도 어떻게 돼요? 내 아내를 더 존중을 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도 이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평등하고 차별을 하지 말자, 이렇게 법을 만들어놨는데, 그 법 이전에 우리는 법 없어도 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보육교사 선생님들은 너무 이렇게 보면 막 착하게 생겼고 예쁘단 표현을 쓰면 안 되죠. 하여튼 착하고 막 너무나도 존귀한 분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법 없이 살 분들인데, 그죠? 그래서 이 법을 사실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런 분이 간혹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지키도록 이렇게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보육 교직원, 그 예전에는 이거다가 또 엉뚱한 얘기가 나왔는데, 보육 교직원이란 건 종사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보육 종사자, 뭐 거기서 뭐 종과 같은, 하인과 같은 뭐 일하는 사람, 이런 느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명칭을 보육 교직원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은 다 존경의 대상인데, 보육 교직원은 같은 선생님인데 존경을 받을 대상이지 무슨 일하는 종사자 이 형태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육 교직원이라는 명칭으로 바꿨습니다. 그만큼 명칭이란 게 이 법상에서 차지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불러줄 때도 이 명칭을 잘 이렇게 불러주는,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고 애칭을 또 그 아이의 이름들을 한자를 좀 다 물어봐 가지고 한자를 풀이를 해 가지고 애칭으로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존중받는 느낌이 굉장히 들 거다. 존중받는 아이들, 존중받는 사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잘 키우는 것이 이 법의 또 목적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3장으로 제 4장으로 가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 이제 여러분은 그 보육교사 선생님이지만 이제 이런 보육교사 원장 사전 직무를 받고 나면 이제 원장 자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장이 되는 순간 모든 책임을 여러분이 이제 떠안고 가야 됩니다. 어린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보육교사일 때는 그냥 내가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내가 법에 처벌을 받고 나면 끝납니다. 근데 원장이 되는 순간 이제 선생님들을 관리할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보육교사 선생님 문제가 뿐만 아니라 원장까지 연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 보육 선생님들을 잘 관리했냐, 이게 바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권한을 누가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원장님이 책임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육 선생님일 때는 내가 한 행위에 대해만 책임을 짓지만 원장이 되는 순간 어린이집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원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내 권한이고 내 책임이다. 그리고 그만큼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면 그에 따른 또 처벌과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이 엄중한 법화의 엄중한 부분에서 이 법을 정말로 원장님이 되는 순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5장에 보면 건강, 영유아의 안전, 비용 문제, 지도 감독, 이런 내용들이 쭉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영유아 보육법의 연역 이렇게 했는데, 이건 좀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교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2011년에 개정된 내용들에서 우리가 좀 보야 될 것이 보육교직원의 자격 규정이 좀 굉장히 강화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문화 자녀에 대한 무상 특례법, 이런 부분들이 좀 개정 내용. 그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다문화 사회 이런으로 변하면서 우리가 보통 인구의 5% 이상이 되면 다문화 사회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지역에 이제 한 4.9% 정도가 다문화 가정이 인구상으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도 이제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또 차별에 대한 이런 부분이 그 아이들 속에서도 이 피부색이 틀리고 또 그 다문화 가정의 엄마들은 좀 그 타국 외국 분들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만큼 또 한국말을 잘 못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언어의 장벽 또 그런 문화적인 차이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 세계도 또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고 차별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잘 또 지도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5년쯤에는 이제 CCTV 우리 굉장히 뜨거운 현안이 된 이런 부분입니다. CC 설치를 의무화 시켰죠. 그래서 우리가 CCTV의 관리 감독 하에 해서 어떤 행동을 하니까 부자연스럽고 이런 부분들이 생겼는데 이 CCTV 문제를 처음에는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게 또 요즘 학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CCTV를 좀 잘 활용하는 예를 들어서 아동 학대가 내가 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상처 나가지고 뭐 마치 또 보육 선생님들이 아동 학대가 했다. 그러면 이제 CCTV가 우리를 또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장치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CCTV를 가를 때 CCTV가 없을 때는 그 반에서 이렇게 다쳤으니까 보육 선생님 책임이다 이렇게 쓰는데 CCTV로 더 어떻게 돼요? 명확하게 이 아이 문제가 내가 안 익혔다는 거를 검증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제 뭐 그런 부분에서 뭐 CCTV가 전반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적으로 본다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CCTV는 100%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영유아 보육법에 CCTV 설치에 대한 규정을 보면은요 100% 설치를 안 해도 됩니다. CCTV를 설치하지 아니해도 된다,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 그러면 CCTV를 내가 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법적으로 CCTV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100% 부모님의 동의를 얻으면 CCTV를 설치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부모님들이 100% 동의를 해줄까요? 안 해줄 가능성이 많죠. 그냥 그거 동의 받느니 설치하는 게 훨씬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CCTV 설치 의무화 이런 것들이 생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조교사의 대체교사 학대라는 부분 이런 규정이 이제 개정이 돼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CCTV가 설치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동학대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규정이 아동복지법에 이제 그 아동학대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영유아 보육법에 이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들이 이제 이렇게 개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17년에도 또 개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보조에 대한 국가가 이 법적인 부분에서 영유아를 좀 더 책임지고 해야 된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법들이 개정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전반적인 부분을 알아봤는데, 자, 여러분이 좀 영유아 제 3파트에 보시면 영유아 보육법의 실제라는 부분에서 좀 제2장의 설치 규정 인가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보육규직원에 대한 내용들 이런 조항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많이 뜨거운 영유아 관련법
쪽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관련법은 특히 이제 보육법이 아니라 아동복지법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동복지하면 여기서 아동이란 몇 세를 아동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자, 아동이 몇 세일까요? 대부분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은 이 대답을 못 들으니까 답답하네요. 자, 아동은 몇 세를 아동이라고 할까? 이 법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법은 영유아라고 하면은 우리가 영유아는 몇 세라고 합니까? 네, 만 6세를 영유아라고 이렇게 하죠. 그것처럼 아동 하면은 몇 세를 우리가 만 18세를 아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동보육법에 근거로 해가지고 법적으로 어떤 지원들이라든가 아동은 보호받을 부분이죠. 그래서 모든 지원들이 얘를 수급자다면 만 18세까지를 지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규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중에서 모든 거를 좀 다 보기보다는 아동 학대에 대한 부분이 아동복지법에 관련돼 있고요. 이거는 또 우리가 아동 학대가 일어났다면 아동복지법에 우리가 또 접촉이 돼가지고 연관해서 좀 법 해석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아동 학대 예방에 대한 관련돼서 신고 의무자라고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가 뭐예요? 아동 학대가 일어나면 법적으로 신고할 의무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육교사 선생님들도 신고 의무자다.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은 전부 다 신고 의무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파트 지나가는데 뭐 갑자기 막 아이들을 때리는, 막 폭행하는 이런 아동학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목소리가 들린다, 뭐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신고 의무자다. 여러분은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조건 어떻게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신고를 꼭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 의무자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러면 여러분이 아동 사건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경찰이 있는데 아동 학대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CCTV 지나가는 복도가 CCTV가 있는데 아동 학대가 일어날 때 여러분이 지나갔다. 근데 여러분이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고 지나갔다. 그랬더니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에 따른 아동학대 사건을 보고도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신고 의무자의 업무를 위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벌금 5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아동복지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은 이렇게 법적으로 숭고한 직업이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우리는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몰랐어요. 억울해요. 무슨 내가 또 신고하면 시끄러운데 왜 내가 그런 걸 관여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여러분이 보육교사로서 어린이집에 종사하면서 선생님으로서 한다고 하면 신고 의무자로서 의무를 다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아동복지법도 해야 된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는 이 아동복지법의 목적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에서 이 아동복지법, 여러분들 우리도 영유아 보육법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에도 관련법에 같이 접촉을 받는다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보육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 기본 이념으로서 이렇게
숙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동학대 신고자의 의무다. 이거는 영유아보육법에는 명시를 안 했지만 아동복지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그래서 이 장애아동에 대한 우리가 또 여러분이 보육교사로서 또 어린이집에 보면 장애아동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러기 때문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 아동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권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대한 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이런 부분에서 또 그 장애아들은 언어적으로 또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또 일반 비장애 아이들보다는 또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아이들이 의사소통이라든가 자기 결정이라든가 자기 권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또 존중받도록 우리가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관련법들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뭐 근로기준법 이런 관련된 근로기준법 또 우리가 4대 보험들을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국민연금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또 원장님이 되면은 이 4대 보험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에도 또 이렇게 쇠고랑을 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몰랐어요 라고 허용이 되지 않는 게 법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유아 보육법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집을 운영하기에는 수많은 관련법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영유아 보육법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제처에 들어가서 한번 영유아 보육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칙에 보면 여러분 보고 계시죠? 총칙에 보면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한다. 그리고 건강한 사회 구성으로서 육성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2주에 보면 정의, 영유아는 만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을 영유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육인이 뭐니, 이제 보호자, 그 다음에 보육규직원, 교직원이, 아까 이제 보육규직원에 대한 명칭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제가 썼습니다. 자, 이 명칭 얘기하다가 한 가지 더 하면, 우리가 좀 남편, 아내,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요즘은 이제 남편이 내 편이 아니고 자꾸 옆집, 아줌마 편이 돼가지고 남편이다, 남의 편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죠? 당연히 아닌데, 자, 제가 여기서 아내라는 표현을 좀, 우리가, 아내라는 부분을 이렇게 보면, 집안의 태양이, 원래는 해입니다. 해가 뭐예요? 태양이란 얘기죠. 이게 좀 계속 이제 언어적으로 쓰다 보니까 아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안의 태양이다. 여성분들은 집안의 태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근데 요즘은 다 아내가 어디가 있어요?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다 밖에 이제 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안의 태양인데 어린이집에 이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선생님 하기 때문에
집안에 태양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태양이 없으니까 우리가 집에 딱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남편은 직장 끝나고 딱 들어갈 때 여보 와이프를 찾죠. 사랑하는 나의 와이프를. 그 다음에 또 아이들도 학교에서 딱 들어오면 엄마 찾죠. 근데 딱 들어갔는데 집안에 태양이 없으면 집이 컴컴하죠. 그래서 좀 그 아이들도 밖에 또 이렇게 싸돌아다니고 남편도 집에 들어갈 마음이 별로 없게 되는, 그래서 이제 요즘 가정들이 이제 풍지박살 이렇게 나고 있는데 좀 안타깝죠. 그래서 집안의 태양들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 집안의 태양들이 지금도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공부해서 집안을 좀 잘못 이렇게 밝히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교육은 열심히 또 진행이 돼야 되겠죠. 뭐 어쨌든 진행합시다. 또 엉뚱한 얘기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제3조 보이시나요? 제3조 보육의 이념. 자, 이것만 잘 우리가 이 법에서 좀 보더라도 굉장히 좀 정말로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아동복지법에도 아동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라는 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육 이념 제3조에도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제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영유아에게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야 된다. 자, 그 어린이집은 사실 국가가 책임을 져야 돼서 모든 것을 국가가 짓고 국가가 모든 세금을 투여해가지고 영유아를 돌봐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좀 국가가 초창기에는 돈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집 설치를 누가 했어요?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풀어줬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국공립으로 많이 전환이 되는데, 이제 그래서 민간에서도 또 반발이 많이 있어요. 이제 국공립으로 이 전환을 시키는 과정에서 국공립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는 반면에 또 민간은 지원을 좀 국공립보다는 약하게 돼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차별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민간 어린이집 그 원장님들이 좀 불평불만이 많이 있고, 그러면 또 요즘은 이제 국공립으로 많이 전하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가가 처음부터 다 했으면 되는데 국가가 돈이 없고 개인이 하라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설치하면은 개인의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어린이집을 설치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국공립 원장님으로 취업을 또 할 수가 있지만, 또 민간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겠죠. 그러면 자, 어린이들 이익을,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익은 어떻게 돼요? 내야 된다는 거죠. 이익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수익이 나면은 내가 투자한 만큼 내가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근데 좀 안타깝게 이 공공이라는 부분에서는 내가 투자를 했어도 수익이 내면 일반 영리기관에서는 그 수익을 내가 다 가져갈 수가 있죠. 근데 이 비영리기관은 내가 투자하고 거기서 수익이 난다고 해도 내 돈이 아니라는 거죠. 공공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치원 문제가 예전에 우리가 재작년 한참 유치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원장님들이 투자한 게 국가가 지어준 유치원이 아니라 다 개인적으로 돈을 수십억 들여줬는데 거기서 돈이 많이 수익이 발생을 했으면 내가
내 돈을 투자해서 내 수익을 갖는데 뭐가 문제냐. 근데 이제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공공의 개념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또 일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거는 원장님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게 사유재산이냐 국가 재산이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개인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를 했지만은 이 돈이 이제 내 사유재산으로 주장하기에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익을 남겨서 이걸 내 개인적으로 다 가질 수가 없다라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그 나온 이익을 또 여기서 가족들을 많이 이렇게 또 투여를 해가지고 가족에게 월급을 주는 형태. 그래서 정확하게 또 가족이 근무하면 상관이 없는데 근무도 안 하고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하는 부분에서 많이 문제가 생겼죠. 예, 아동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거기서 나온 수익을 또 어떻게 돼요? 아이들한테 어떤 또 더 좋은 교육 혜택을 또 더 좋은 보육 환경을 주기 위해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 이런 보육의 이념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쾌적하고 건강하게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환경을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원래 국가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개인에게 투자를 하게 하고 개인의 이익이 났을 때는 이거를 또 보장을 해줄 수가 없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린이집을 처음 설치할 때는 이런 그 보육법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이런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이미 희생을 하고 들어간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돈을 투자해서 내가 이익을 갖고자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 가지고 내가 원장님이 된다. 내 돈을 개인적인 재산을 투자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설치를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미 그 전제 조건은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내가 내 재산권을 포기를 하고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여러분이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원장 사정직무 통해서 이 영유아 보육법을 한번 쭉 보셔요. 보시고 이런 개념 하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린이집에 오면은 돈을 많이 벌어. 이런 개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 내가 내 개인적으로 설치를 해도 이 돈 권리에 대한 권한을 어떻게 돼요? 포기하고 간다라는 공공성에 그래서 나는 내가 보육교사라는 자부심 또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라는 그런 이제 공공성의 목적을 가지고 간다라는 이런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은 거기서 뭐가 생각나요? 이익이 생각하고 또 이익을 하기 위해서는 또 부정을 저지를 이 절대적으로 물론 이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이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이럴 때는 이익을 많이 챙길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기서 이익을 내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익을 발생을 시켜서 돈을 버는 목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이익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결국 또 아이들의 최우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지 않고 그 돈을 딴 데 빼돌릴 수밖에 없고 거기서 비리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이 원장님이 되고 싶다고 하면 이런 철저한 보육의 이념, 보육의 정신, 영유아를 위한 최우선의 이익을 먼저 생각을 하고 내가 영유아 이익을 최우선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하고 어린이집을 여러분이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감히 주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거를 한번 여러분이 법의 정신, 숭고한 정신을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은 지키지 않으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법은
내 입장에서는 불합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 법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는 측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장님의 꿈을 안고 있는 여러 선생님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영유아보육법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또 관련된 근로기준법 등등 다양한 법들을 좀 한번 살펴보고 그 법제처에 들어가서 다 그런 법들을 조회하고 내가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좀 이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시간 여러분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걸로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멋진 원장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